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교구를 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제 연구 분야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인공청각증이라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영어로 표현할 때는 머신 리스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주라고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우주라고 하면 뭐 개인 차이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되게 광활한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그리고 뭐 어떤 저런 성운이나 은하 이런 것들을 보통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그냥 관측해서 우리 뇌가 해석한 결과에 사실은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1.5kg 정도의 단백질 덩어리가 성인의 경우에 그 뇌 그 용량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우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저희가 외부 세계를 전혀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뇌가 이걸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중간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바로 우리는 감각기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보통 오감이라고 하는 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감각기관이 있고, 뭐 펑셔널 브레인 같은 걸 보면은 그 담당하는 부분이 다 따로 있다고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연결성, 커넥티비티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특별히 이제 시각과 청각이 뭐 90% 이상의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각이나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컴플렉스가 있죠. 이런 걸 들으면. 예. 신이 뭐 천지를 창조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신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한 거죠. 근데 말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소리가, 빛이 우주에 생기기 전에 소리가 먼저 존재했다는 겁니다. 예. 소리 연구사람이 이걸 가지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미국에 되게 유명한 음향학자인 토마스 로싱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뭐 몇 년 전에 서울대 오셔서 1년 동안 뭐 강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특강할 때 하신 말씀이어가지고 시각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청각을 연구하는 사람 또는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이 소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음성이라는 매개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헬렌 켈러를 보면 알듯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 청각 모두 없었죠. 그럼에도 되게 훌륭한 이제 그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위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시각을 잃으면은 사물로부터 단절되지만 청각을 잃으면은 사람으로부터 고립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 있어서, 물론 지금이야 뭐 텍스트나 아니면 사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소리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소통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메일 막 통보다는 한 5분 만에 미팅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때가 많은데, 그만큼 이제 언어를 통한 어떤 소통이 꼭 정보 지식 전달이 아니더라도,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시각은 여러분 뭐 망막에 이제 포토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콘 형태의 셀입니다. 세포인데 거기에 이제 각각 우리가 RGB라고 하는 보통 이 색깔을 담당하는 그 파장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시각 신경세포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흔히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그러지만 사실 무한개의 색깔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여기 주위를 둘러봐도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세 개의 RGB 세포만 가지고도, 저런 어떤 시각 필터만 가지고도 이 굉장히 다채로운 색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TV나 이런 것도 RGB 화소만 가지고도 이제 다 그것을 표현을 내죠. 근데 우리가 인지하는 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게도 굉장히 적은 수의 어떤 저런 시각적 필터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컬러보다는 사실은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거에 훨씬 더 우리는 발달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청각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청각에는 저희가 이제 귀 속에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달팽이관 안에 이제 주파수 분석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1차원 소리를 받아들여서 각각의 주파수별로 분해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케니컬 뭐 주파수 분석기라고도 하는데, 달팽이관이지만 저희가 그냥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자형으로 폈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베실라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기저막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생긴 게 밀도나 이런 거에 그 넓이 이런 거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리가 주파수가 낮으면은
먼 쪽에 이 끝에 생기고요. 그 맨 아래 그림처럼 오른쪽에 진동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높은 주파수로 땐 가까운 데 일어난다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약 수백 개의 이제 그런 오디토리 필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에 대해서는 3개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 청각에 대해서는 수백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파장은 옥탑을 했을 때 물론 청각이 좀 더 넓긴 하지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왜 이토록 청각기관에서는 아주 촘촘하게 그런 청각적 필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소리하고 뭐 R라는 소리하고 어라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진화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정보나 뭐 감정이나 지식을 전달합니다. 인간은 협업을 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것을 서로에게 다 전달을 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도의 문명 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조음 기관 또는 발음 기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제가 분당 약 200단어 속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음소 단위로 하면 초당 2, 30개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전혀 지금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주파수를 미세하게 특히 뭐 음악 관련 일을 하신 분들은 아주 미세한 그런 주파수나 음량의 차이를 인지하는 능력이 빛의 그거에 비해서 훨씬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frequency discrimination을 해서 퓨어톤 하나의 주파수만 있는 톤을 우리가 구별하는 능력이 1kHz, 1000Hz에서는 2Hz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Hz와 1200Hz 또는 998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각에서 비슷한 비율로 파장을 해서 색깔을 구분한다.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각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청각과에서 되게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시각은 뭐 이렇게 도시의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면 오른쪽과 같은 반대의 어떤 좀 야외 풍경이든 시각에 있어서는 어떤 물체가 앞에 있으면 그 뒤에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오클루전이 일어나서 빛이 반사된 빛을 우리가 인지하는 건데 빛이 이제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유리나 이런 반투명한 또는 투명한 물체가 아닌 이상은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예,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데 근데 소리라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얘는 사람보다 냄새를 잘 맡습니다. 짧은 자극이었지만 혹시 여기 몇 가지 소리가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종류의 소리가 있는지. 얘는 사람보다 냄새를 잘 맡습니다. 예, 2가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 파형을 보시고 여기 몇 개의 소리가 있다고 우리가 유추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 2개가 이루어져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 걔는 사람보다 냄새를 잘 맡습니다. 예, 이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소리가 그냥 더해집니다. 어쿠스틱하게도 공기 중에서 더해지고 그게 이 제3의 파형인 3번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들렸는데 우리 귀와 뇌는 이 둘이 더해져서 완전히 새로운 파형을 만드는 거 가지고 제3의 전혀 내가 못 듣는 소리가 아니라 원래 각각의 소리인 음성 소리하고 음악 소리 그냥 너무 쉽게 구분해서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고 집중해서 들으면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음악에서 어떤 악기가 어떤 코드 진행을 가지고 연주되는지도 훈련된 사람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 소리가 존재하지 단일 음원이 존재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제 목소리가 유일한 음원인 것 같지만 밖에 매미 소리도 들리고요. 에어컨 공조기 소리도 들리고 다 혼재되어 있지만 우리는 각각의 소리를 분리해서 듣는 것을 너무 잘하고 이것을 이제 청각 장면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림처럼 저기서도 비슷합니다. 왼쪽에는 뭐 클라리넷, 가운데 드럼, 오른쪽에 이제 플루트를 불고 있다고 하면 그 각각의 소리는 그 고유의 파형을 만들어내고 그게 공기 중으로 전달되면서 더해져서 우리 귀에 전달될 때는 완전히 섞여서 제4의 파형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는 그게 각각 세계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에서 각각의 음원을 분리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응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인다라는 감각기관을 넘어서서 언어와 그리고 음성이랑 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청각기관이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소리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언어일 텐데 그 음성 언어를
생성하는 것 또한 인간이거든요. 이거는 되게 특이한 관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각적으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여러분이 뭐 시각적으로 손짓이나 발짓으로도 정보를 전달하긴 하지만 몸의 색깔을 변화시키면서 막 굉장히 고수준의 정보를 전달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발성 기관을 갖고 있고 그를 위해서 이제 청각 기관이 이제 고도로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귀는 저희가 보통 귀라고 하면 이제 밖에 나 있는 이 웨이를 얘기를 하고요. 귓바퀴가 있는 부분. 거기로부터 이제 고막까지 웨이도를 거쳐서 고막까지 이어져 있는 저 통로를 저희가 보통 웨이 아우터 이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위부는 고막으로 그 진동이 전달되고 그게 그 사이에 있는 이소골이라고 하는 이소골은 또 세 개의 아주 작은 추골, 침골, 등골이라는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인간의 몸에 있는 수백 개의 뼈 중에 가장 작은 뼈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이제 뇌인데요. 저 이소골 중위에서 끝에 해당하는 저 등골이 결국은 그 달팽이관의 한쪽 끝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달팽이관 안은 저희가 그 물리적인 그 음압을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뇌에서는 모든 신호가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되잖아요. 뉴런이 파이어를 해서 그 전기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이온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액체로 차 있습니다. 그 여러분 수영하실 때 물 속에 들어가면 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들립니다. 들리지만 굉장히 다르게 들리긴 하죠. 매질이 꼭 공기일 필요는 없고 물 속에서도 공기는 전달이 됩니다. 공기 압력은. 근데 물 속에 잠수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잘 안 들리거든요. 왜냐면은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공기 중에서 전달된 소리가 물의 매질과 공기라는 매질이 그 밀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부분 반사되고 아주 일부만 들어와 가지고 잘 안 들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중으로 전달된 고막까지 전달된 그 소리가 또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가면은 액체를 진동시켜야 되는데 액체 안에서 그러면은 그게 굉장한 임피던스 미스매치로 대부분 반사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큰 소리만 얘기해서 사람이 들을 텐데 그 안에서 그래서 증폭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 이소골입니다. 저게 뼈의 구조도 약간 지렛대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고막의 넓이하고 저 끝에 달려 있는 전달되는 넓이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 그로 인한 증폭작용 그래서 약 20배 정도, 20몇 배 정도의 증폭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게 만약에 20몇 배의 증폭작용을 한다면은 그것도 되게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큰 소음에 막 노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옆에서 뭐 자동차가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쾅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극장에서는 그 음향 이펙트를 굉장히 큰 음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20몇 배가 되면은 우리는 청력 손실을 되게 쉽게 가져올 수가 있을 텐데 그때는 또 이제 이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소골 주위에 근육들이 있고 굉장히 큰 음압이 들어오면 수축을 해가지고 그 전달 효과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너무 빠르면 그걸 못해서 여러분이 뭐 바로 옆에서 만약에 뭐 폭탄이 터졌다 그러면 이제 청력에 그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저게 약간 이제 어댑테이션을 하거든요. 적응이 조금 되는데 여러분께서 뭐 액션 영화나 아니면 뭐 SF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나오시면은 친구랑 극장에 대해서 얘기할 그 영화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되게 큰 소리로 말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때 계속 수축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잘 안 들리니까 자꾸 크게 얘기하는 뭐. 예. 그다음에 이제 뇌에서 이제 재밌는 현상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달팽이관을 이렇게 쭉 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돼 있다고 해서 달팽이관이라고 하는데 그 외벽은 되게 단단한 뼈로 돼 있고요. 그것을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편다고 하면은 주파수 분석기를 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높은 소리가 들어올 때와 낮은 주파 소리가 들어올 때 최대 진폭이 일어나는 부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저 기저막에는 각각에는 이제 청각신경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진폭이 날 때 그 청신경이 파이어가 돼가지고 그 오디토리 패스웨이를 타고 이제 최상인 청각 피질까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선형적 매핑이 그러니까 낮고 높은 주파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각 피질까지 갈 때까지 서로 뭐 교차가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약해서 비디오로 한 개 있어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As sound enters the ear, it passes through the external auditory canal, where it meets the tympanic membrane. 고막입니다. The tympanic membrane then vibrates in response to the sound. 시뮬레이션에서 아마 좀 과장되게 보이는 걸 겁니다. Pitch or frequency. 저 뒤에 이소골 The 연결되어 있는 거 tympanic membrane 보니까. is cone-shaped and articulates with a chain of 3 bones called the auditory ossicles. 예, 이게 아까 그 끝에 있는 스테이피스라는
The labyrinth is filled 그 with a fluid 뼈고요. called 예. paralymph. 예, 진동이 잘 전달되도록 저 끝에 막혀는 있지만 부드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푸시했을 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Vibrations produced by the stabies are drawn into the spiral system 한번 and 나옵니다. return to meet the round window. Separating the two fluid-filled systems are visible. 여기가 They 그 are Reisner's membrane 여기가 베질라 멤브레인입니다. and the basilar membrane. The membranes are flexible and move in response to the vibrations traveling up the scale of vestibuli. 여기 헤어셀이라는 게 붙어 있고 걔네가 움직이면서 꺾이는 거에 따라서 이온 채널이 열려 가지고 그때 이제 그 청각 신경이 파이어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 The actual 각각의 nerve impulses are 털세포고요. generated by 이모세포. specialized cells within the organ of Corti called hair cells. As the basilar membrane vibrates, the tiny 네, clusters of 여기 hairs are 꺾이는 bent 거에 against the 따라서 tectorial 예. membrane, triggering the hair cells to fire. Lower frequencies vibrate the 네, basilar 아까 membrane 이제 그 closer to 주파수에 the 따라서 apex of the 맥시멈 진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whereas 다르다는 higher 거고요. frequencies produce vibrations closer to the base. 네, 뭐 저주파, 고주파 뭐 이렇게 되죠. Together, 네, 달팽이관 안에 그 기저막이라는 것을 막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달팽이관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예. 헤어셀이 한 번 손상이 되면은 그건 복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노화가에 따라서 저절로 헤어셀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박쥐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왜 어떻게 청각 그 유모 세포가 오랫동안 재기능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연구도 하는 그룹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귀를 각각 한쪽 귀에 이제 똑같이 그런 코클리아가 다 있는 거고요. 여기 팽이관에서는 왼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왼쪽 귀로만, 오른쪽 귀에서는 오른쪽 귀로만 되지만 그게 이제 합쳐지는 부분이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SO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오디토리 패스웨이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 시각도 그렇잖아요. 눈도 왼쪽으로 들어온 왼쪽 눈으로 들어온 게 오른쪽 그 시각 피질에 반영이 되는 것처럼 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파란색, 붉은색으로 돼 있다면은 그 이후로는 다 교차가 돼가지고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더 많은 정보가 반대쪽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양쪽 귀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거는 달팽이관 레벨은 아니고 SON이나 아니면은 뇌관 레벨 이상에서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청각 피질인데요. 청각 피질은 템포럴 로브 쪽이 약간 뇌 사이드 쪽에 있는데 그 사이드도 약간 뒤집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보이는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1차, 2차 청각 피질이 있고 토노토칼 매핑이라는 게 주파수에 따라 그 기저막에서도 각각의 주파수에 따라서 높은 저주파, 고주파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배열이 돼 있듯이 순서대로 배열돼 있듯이 그것이 제일 상위 레벨인 청각 피질까지도 그 매핑이 유지된다라는 게 이제 fMRI 스터디 같은 걸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소리에 대한 약간 우리가 인간이 듣는 입장에서 객관적인 것 말고 인간이 듣는 입장에서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속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가청 주파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혹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 있잖아요. 예, 20에서 2만입니다. 그러니까 20Hz 1초에 몇 번 떨리냐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20번 이하로 떨리는 거는 우리가 못 듣고요. 너무 저주파는. 그다음에 2만 번, 1초 2만 번 이상 떨리는 것도 우리가 잘 못 듣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뭐 연령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저희는 한 16km 정도, 예. 그 이상은 사람마다 당연히 개인차 있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40에서 60km, 쥐 같은 경우는 더 높이 듣고 오히려 우리가 음성 언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많이 잘 못 듣죠. 예. 박쥐 같은 경우가 이제 초음파를 쓴다고 우리가 알려지는 게 뭐 150kHz까지, 돌고래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파장이 20에서 20km라면은 꽤 넓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20km니까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옥타브 관계로 배율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빛의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적외선, 그러니까 빨간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거는 더 긴 것도 우리가 못 보고 자외선,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건 못 보는데 그 극과 극의 차이가 2배밖에 안 돼요. 근데 청각의 경우에는 20에서 2만 1000배를 커버한다는 거죠. 옥타브로 와서는. 굉장히 청각이 넓은 레인지를 한다는 것도 특이하고 그 다음에 옥타브 관계가 음악 하시는 분들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잖아요. 옥타브 관계가 주파수 몇 배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두 배잖아요, 그죠? 가운데도가 440Hz고 A5는 880이란 말이에요. 이거 A3는 220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게 옥타브다, 같은 피치 클래스다라는 걸 너무 쉽게 인지하잖아요. 음악적으로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빛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빨간색 파장에 뭐 2배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뭐 주황색이나 뭐 이런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라는 건 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중요시하는 것 중에 음량도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죠. 음량을 우리가 dB SPL이라고 해서 사운드 프레셔 레벨인데 이거를 dB 스케일로, 즉 로그 스케일로 표시를 합니다. 이 음량이라는 거는 dB SPL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소리 압력이에요. 저희가 로그 스케일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기준이 되는 가장 작은 소리를 디파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됐을 때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사운드가 P라고 그러면 P0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고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됐다기보다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그냥 P0라고 한 거고요. 이것을 20 마이크로 파스칼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압력의 크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0 dB SPL, 여러분 dB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0이고 이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인데 인간의 귀는 이 음량에 대한 다이내믹 렌즈도 되게 커요. 아까 주파수도 1000배까지도 우리가 커버를 했지만 음량에 있어서는 이건 더 큽니다. 우리가 그래서 dB 스케일을 쓰는 이유예요. 주파수는 그냥 우리가 뭐 19kH나 아니면 뭐 120Hz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절대적인 단위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비율로밖에 표시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우리가 가장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가 저 20 마이크로 파스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는 이거에 뭐 100만 배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리니어 스케일로 선형 스케일로 하면은 0.00001인데 이 소리는 뭐 1점 몇이라 해서 그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로그 스케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냥 20dB, 40dB, 뭐 80dB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히어링 레벨이라는 건 약간 의학적으로 임상학적으로 쓰는 건데요. 여러분이 청력 검사하시면은 이비인후과 가서 청력 검사하시면은 이렇게 그래프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게 젊은 성인 연령층 18에서 30세니까는 히어링 로스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평균 역치를 구한 겁니다. 그걸 0으로 놓고 여러분이 만약에 250Hz에서 이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더 톤을 크게 해주면 여기가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역에서는 조금 더 히어링 레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다이내믹 레인지를 보면은 가청 영역이 보통 주파수가 뭐 250에서 4000Hz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거보다 훨씬 넓긴 하죠.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주로 듣는 소리가 저기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얼마큼 소리가 큰지는 이제 왼쪽에 dB SPL로 나오는데 저희가 보통 컨버세이셔널 스피치 그냥 여러분이 대하는 게 뭐 한 70dB 정도 되는 거고요. 락 콘서트 갔을 때가 뭐 110dB, 뭐 항공기 제트 엔진이 내는 소리는 뭐 120dB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물리적인 거하고 우리가 듣는 거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파수에 있어서 우리가 각각 그 다른 신호에 따라서 그 샘플링 레이시라고 하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이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우리가 변환할 때의 얘기인데요. 얼만큼 얘를 자주 샘플을 취해야지 우리가 똑같은 신호로 제한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그 샘플링 레이트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신호에 대해서 얼만큼의 주파수가 포함되냐를 우리가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44.1kHz의 샘플링 레이트를 갖고 있으면은 그게 CD이고 여러분들 음악의 모든 레이트이 44.1이 기준이죠. 지금 물론 뭐 48, 뭐 96도 쓰긴 하는데 이거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청력이 20kHz이기 때문에 20kHz를 벗어나는 건 우리가 사실 인코딩을 해도 소리에 담아도 우리가 사실 듣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44.1kHz면 충분히 그걸 다 커버하는 거고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소리랑 똑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는 사람보다 냄새를 잘 맡습니다. 여기 44.1kHz고요. 그럼 이걸 16kHz로 샘플링해서 우리가 들어보면은 여기는 최고의 주파수가 8kHz에서 벌써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8kHz 이상인데 그건 잘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들어보시면 음성의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개는 사람보다 냄새를 잘 맡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민한 귀를 갖고 계실 테니까 차이가 나죠. 좀 먹먹하고 이런 건데 사람 목소리가 남성의 경우는 보통 150Hz에서 200Hz 사이고요. 여성의 경우는 200에서 250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펀더멘털 프리퀀시라고 그래가지고 기저 주파수만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악기도 그렇고 사람 목소리도 그렇고 거의 배음에 해당하는 즉 그 주파수의 2배, 3배, 정수배에 해당하는 데도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고주파수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져가지고 아주 큰 기여를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6kHz만 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저 주파수는 뭐 끼케야 180, 200일 텐데 그거에 배음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치차름이나 파열음 있잖아요. 이렇게 츠, 크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굉장히 브로드밴드한 신호입니다. 신호 성질 자체가
굉장히 고주파 영역대 다 갖고 있는 거라서 그런 걸로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런 먹먹함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람보다 냄새를 8kg 하면 이제 그건 훨씬 더 심해지죠. 걔는 사람보다 냄새를 근데 이제 음성보다는 이제 음악 신호에 있어서 그것이 훨씬 더 크고요. 예. 16kHz 경우. 왜냐면 뭐 피콜로 같은 경우 아니면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의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뭐 약 5.5kHz까지 되는데 그거는 배음을 3개까지만 해도 벌써 16.5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깎인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보청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발달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분들이 되게 큰 어려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음성이 소통이 되면 일단 생활에 큰 불편은 없지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시적에 들었던 그 똑같은 공연인데 나이가 들어서 갔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고 이제 뭐 그러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재밌는 게 동음량 곡선인데 제가 아까 음량도 얘기하고 주파수도 얘기했는데 그 둘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주파수고요, 지금 X축은. 왼쪽은 그 사운드의 인텐시티, 그 사운드의 그냥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의 음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까만 줄 하나만 놓고 보실 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같은 소리로 듣는 소리의 크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1kHz 톤을 10dB의 소리로 재생했을 때 들었던 거를 같은 크기로 느끼기 위해서는 100Hz 경우에는 그것을 거의 30dB로 굉장히 증폭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볼륨을 아주 크게 해줘서 틀어야지 우리가 들었을 때 1kHz짜리 톤이랑 같은 크기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이 동양에서 낮으면 낮은 소리가 그거에 훨씬 더 민감하고 더 크게 듣는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가장 큰 게 이 부분이거든요. 보통 3, 4kHz인데 거기에 이제 인간이 되게 민감하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민감 부분에 언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찰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아서 그걸 잘 못 들으면은 모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자음을 헷갈려가지고 이제 다른 식으로 정보가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경우가 이쪽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청력 손실인데요. 예. 남자의 경우가 굉장히 더 심합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8,000까지밖에 안 됐는데도 65세가 되면은 8,000Hz를 15세, 20세 때 들었던 것보다 거의 dB 스케일로 40dB거든요. 40dB면 3dB가 2배 차이에요, 여러분. 40dB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8kHz 톤을 똑같이 들리기 위해서는 볼륨 요립을 한참 높여서 들어야지 65세의 남성 노인한테는 비슷한 크기로 들린다는 거죠. 물리적인 속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자연에.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철학적인 논쟁으로도 이가 되긴 하고요.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는 거냐? 아니, 객관적으로 이 달이 있는 건데 당연히 존재하는 건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없는 건가? 하지만 둘이 되게 친한 친구로도 유명하고 뭐 노벨 물리학상을 둘 다 받았죠. 아인슈타인하고 보어가 이걸로 한참 논쟁을 했거든요. 보어는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아인슈타인은 아니다. 이거는 보든 안 보든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뭐 누가 맞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보어의 그런 관점이 이제 지금 양자역학의 토대가 됐죠. 우리가 관측할 때마다 달라지고 뭐 여름 만에 아까 제가 뭐 밤하늘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거기 있는 어떤 별이 반짝이는 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그 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사실 그게 만약 만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에요. 그러면 그 빛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은 10,000년 전에 오는 빛이면 빛이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100년 전에 그 별이 사멸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멸했지만 저희한테 보이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측하는 거로부터 우리는 재해석할 뿐이라는 거죠, 사실. 예. 소리에서 사실 이런 얘기가 먼저 있었고요. 이거는 철학자들이 먼저 제기해가지고 정말 철학적 논쟁으로도까지 이어졌는데, 예. 오래된 나무가 썩어가지고 고목이 쓰러지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날 텐데 그 주위에 만약에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관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과연 소리가 난 거냐? 지금도 우리가 안 들려서 그러는 거지만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정말 이 시간에도 쓰러져 소리를 낼 텐데, 그래서 이제 관측자가 개입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각과 지각은 물리적인 것으로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어떤 극단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극단까지 아니더라도요, 저희는 굉장히 많이 이걸 겪습니다. 여러분 뭐 비주얼 일루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뭐 제가 가서 직접 자로 잴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책상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이 픽셀 와이즈라면은 이게 뭐 500픽셀이면 저것도 500픽셀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눈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물어도 왼쪽 게 더 크다고 하고 UR을 통해서 실험을 해도 그것은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게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게 더 크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게 유전자에 써 있다는 거죠. 오려가지고 갖다 대면 똑같은 사이즈인데 뒤에 있는 어떤 저런 괴물이 더 훨씬 크다고 보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왜 물리적인 이런 자극하고 우리가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한 거죠. 이거는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막 돌아가는데 아시겠지만 GIF가 아니에요. 예, 제가 아닌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픽셀 단위의 물리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동을 한다고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일루전 중에 하나고 사람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하는 데 있어서 거기를 보면 포커스를 하면 거기는 멈추고 바로 다른 데가 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걸 자꾸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근데 거기 보니까 또 안 움직이고 딴 데가 움직이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태까지 비주얼 일루전을 말씀드렸는데 청각에서도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예. 여러분 이게 뭐 펜로즈 스테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쪽으로 가면 끊임없이 올라가는 또는 끊임없이 내려가는 계단인데 이걸 청각적으로도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셰퍼드라는 음악학자가 있던 거죠. 셰퍼드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아까 가청 주파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피치가 올라가면 언젠가는 안 들려야 되거든요. 예. 제가 이걸 1시간 동안도 틀어드릴 수가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탁 떨어지는 그런 거 없이 되게 연속적으로 되고 예. 예, 내려가는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예. 청각적으로도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은 예민한 귀시니까 예.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어떤 사이렌 같은 게 이렇게 주파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부드럽게 반복하는데 중간에 끊기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건 정말로 거기다 사일런스 갭을 넣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전축 바늘 튀듯이 이렇게 들리는 건데 굉장히 거슬리죠. 들어보시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요. 그 사일런스 갭 대신에 거기다가 화이트 노이즈, 칙 소리라는 걸 거기다가 넣었거든요. 들었을 때 여전히 아마 불편하실 텐데 그 뒤에 있는 그 아까 사이렌 같은 그 사이노소이드가 변하는 걸 그걸 들으셨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신가요? 아까 거랑 연결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인 거슬림을 하면 그 칙 소리가 되게 크고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하긴 한데 그 뒤에 있는 사인팡을 들어보시면 아까 거는 분명히 단절됐다는 느낌이 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있는 건 온전하다는 거고 거기에 이런 게 더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 그게 사이너소이드가 여기 있고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사이너소이드 연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이에 비어 있고 거기에 노이즈를 채운 건데 우리가 귀가 듣기에 뭐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딴 소리가 들렸다가 없어지고 들렸다가 또 다시 생기고 이런 건 물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새 소리를 들을 때 중간에 매미가 갑자기 중간중간 들려가지고 끊길 수는 있지만 그거는 뒤에 새 소리는 계속 여전히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음악에다 적용해도 비슷해요. 예. 처음엔 온전하게 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간에 묵음을 넣은 거고 그 다음엔 다시 노이즈를 한 건데요. 그 뒤에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예, 마찬가지로 그 음악을 집중하면 그건 음악은 계속 자연스럽게 들리고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노이즈가 더해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실험인데요.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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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음절로 들리시나요? 한 음절로 하면 바로 들리는 분? 바바바바. 예. 또 다른 걸로 들으신 분 있나요? 마하고 바 다른 거 없으세요? 바바 바바 바바
어떤가요? 아직도 바로 들리시나요? 다 있고 다 말고 다른 걸 들으신 분? 소리는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혀 바뀐 거 없는데 시각적 정보가 소리 들어오는 거를 바꿔주는 변조해주는 또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까 그 집중과 더불어서 이거는 바가 맞고요. 실제로 소리는. 근데 귀로만 들었을 때는 바로 들렸는데 눈으로 듣고 이 사람이 저희가 바를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입술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입술이 안 붙고 저 소리를 내니까 바 갑자기 그 바로 들렸던 소리를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얘가. 네. 굉장히 재밌는 실험입니다. 외국인과 만약에 대화를 나누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게 아마 입을 막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귀로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동시에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전화로 할 때도 좀 어려운 게 그 사람의 입 모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어떤 물리적인 소리라는 신호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 우리가 듣는 게 아까 다르다고 때문에 그럼 어떻게 감각을 측정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보통은 그냥 어떤 조작된 자극을 청각에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뭐 들리냐, 이게 청력 검사에 하는 거랑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 차이를 알 수 있느냐, 방금 들은 소리랑 두 개의 소리를 동시에 들렸을 때 뒤에 나온 소리가 앞에 소리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 레이블을 붙일 수 있느냐, 강아지 소리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 표범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감각의 크기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1 to 5 스케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